안녕하세요. 행복나눔 교회입니다. 매달 첫째 주와 세 번째 주 목요일에는 우리가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그 인성교육을 해요. 인성교육을 하는데 그 교재로 이 정의는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의 이 책을 그 전적인 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언급한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들 있잖아요. 그 예화를 드는 것들, 또 마이클 샌달의 그 명확하고 지혜로운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바탕으로 단순히 이 책의 내용만 옮기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좀 찾아가지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지난 목요일 날 가졌죠.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올렸는데, 늘 느끼는 거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장성에서는 그게 이후에 토론을 해요. 그래서 좀 더 나은 그런 안들이 제시가 되는데, 딱 녹음한 분량은 이제 거기에 안 되니까 그 뒤에 있었던 것들이 안 나눠져 있으니까 그런 좀 불충분한 요인들이 있고, 또 현장성으로 하다 보면 또 예화나 얘기를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예화가 사실상 우리 그 현장에 있는 사람끼리의 그 발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동영상으로 볼 때는 또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의미가 있어서 제가 좀 보고 다시 이렇게 동영상을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대학원 다니면서 그 조직신학을 가르쳐준 교수님께서 이제 레포트를 내라고 한 그런 일이 있어서 접했고요. 사실 이 책을 접하면서 되게 그때 당시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어떤 충격이냐면 그동안은 그 무엇인가의 정보, 뭐 진리라고 하나 합시다. 진리라는 정보, 또 진리가 아닌 어떤 지혜로운 어떤 거라고 하더라도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입장만 있었죠. 그런데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이 책에 대한 레포트를 쓰면서 진리에 다가서는 이제 내 입장에서 진리라는 것을 찾아가는 그런 그런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언어화된 이 사상들을 언어를 통해서 분해를 좀 하고, 그 언어 너머에 있는 그것은 마이클 샌들이 더 전하는 게 아니고 마이클 샌들은 하나의 소재와 제재를 전달해 준 것 뿐이지, 각자 저의 세계관에 있어서 제 에고가 찾아가야 될 그와 같은 그런 이슈들, 그런 어떤 패러다임, 이런 것에 대한 고찰하는 어떤 출발점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뭐 하나의 그때 당시를 하면 그 문장 하나를 좀 파악하고 그것을 제 나름대로의 재해석하는 그 과정이 문장 그 한 줄을 완성하는 데 한 진짜 3-4시간을 썼어요. 그 집중하는 게, 지웠다 또 썼다, 지웠다 썼다, 또 봤다 또 지웠다 썼다. 그리고 이제 잠을 자려고 누웠더니 정말 이렇게 머리가 빙 돌더라고요. 현기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에 이렇게 뇌를 집중시키는 게 지나치게 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건 여담이고요. 우선 이 책의 첫 번째로 보면 옳은 일 하기라는 그런 이제 소제목으로 시작이 돼서 이제 시작이 돼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2004년에 멕시코만에 이제 허리케인이 오는데, 그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플로리다 주가 많은 손실을 본 거예요. 어떠한 외부적인 사건이 이제 발생한 거죠. 인간이 한 게 아니라 재난이죠. 예기치 못한 그러한 허리케인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사회가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재난이라는 것을, 사고를 당한 거죠. 근데 이런 일이 발생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엔 없었던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면 가격 폭등이에요. 허리케인이 지나간 다음에 뭐 전기도 끊기겠고 집도 부서지겠고 먹을 것도 필요하겠고 도로도 뭐 유실됐으니까 다시 공사해야 되고 이러한 일들이 필요한데 이때 이런 재건하고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려는 그런 시간 동안에 가격이 폭등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때가 여름인데 얼음주머니가 평소에는 2달러였던 게 10달러가 5배가 증가가 된 거고요. 소형 그 발전기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250달러 했던 게 2000달러 8배가 이제 증가가 한 거죠. 방값도 그런 모텔 가격이 평소에는 40달러였는데 이게 160달러로 이렇게 올라간 거죠. 이런 걸 이제 바가지 요금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바가지 요금을 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판단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가격 폭리 제가 다시 볼게요. 가격 폭리 처벌법. 그러니까 가격을 올려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것을 처벌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이제 그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이렇게 가격 폭리 처벌법을 주장하는 이유는 그러한 그 가격을 폭리를 이용하는 행위가 옳지 않다는 거죠. 왜 옳지 않냐면 남의 고통과 불행을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남의 고통과 불행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는 행위는 옳지 않으니까 가격 폭리 처벌법을 이제 시행해서 그렇게 폭리적인 그런 이익을 취한 사람들을 처벌하자라는 이제 주장이 일어난 거죠. 만약에 이 주장이 반대되는 그런 집단이라든지 의견이 없이 플로리다주에 모두가 다 오케이를 했다면 이것이 정의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사건을 판단하기에 이것은 남에게 고통과 불행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는 행위니까 그 행위는 옳지 않아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그걸 우리는 정의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 정의는 옳다는 행위를 규정해주는 어떤 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플로리다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맞아 저런 행위는 옳지 않아 라고 했다면 그 정의로운 사회의 정의로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플로리다 사람들의 의해서.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그렇게 정의가 있는 사회였다면 정의라는 것이 존재하는 그런 플로리다였다면 과연 남의 고통과 불행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가격 폭리가 발생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발생하지 않았겠죠. 다시 말해 플로리다에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옳지 않냐라는 가격폭리 처벌법에 대한 그런 문제가 아니고 플로리다는 정의로운 사회였냐는 거예요. 정의가 있는 사회였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격의 폭리를 취하는 자들이 존재했겠죠. 만약 정의가 통용되는 사회였다면 가격의 폭리를 취함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모든 사람들이 정의라는 존재를 따르게 되니까, 인식하게 되니까. 그렇다면 이 옳은 행위에 대한 정의가 왜 플로리다주에는 플로리다주를 대표해서 현대사회에 있어서 정의가 존재하느냐라는 의문을 던질 그런 사회가 됐냐라는 걸 우리가 짚어봐야 된다는 거죠.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가격폭리 처벌법을
주 법무부 장관 크리스트가 주장했을 때 반대되는 이제 의견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가격폭리 처벌법을 찬성하는 자들과 가격폭리 처벌법을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가격폭리 처벌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내세운 것은 공정한 가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회 구성원들이 그 사회를 같이 살아감에 있어서 공정한 가격이라는 게 있다. 근데 그 공정한 가격을 지금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은 무시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죠. 이런 공정한 가격은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어디로 들 수 있냐면 이 중세 철학으로 올라가서 고대 철학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소급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그 공정한 가격은 뭐냐면 전통이나 물건의 본래적인 가치로 결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가격이라는 건 뭐냐면 그 물건의 본래적인 가치로 따져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정한 가격이 플로리다주에는 지금 그러니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정의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공정한 가격을 세우는 게 바로 가격폭리 처벌법을 해야 된다라는 찬성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근거에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자유경제 시장 경제학자 토머스 소웰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건데 이 가격이라는 것은 가격을 폭리를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학적으로는 가격 폭리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의미가 없냐 봤더니 이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 가격이겠죠. 시장 경제에서 일어나는 이 가격은 전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진 대로 공급이 더 많아지고 또 공급이 많아지고 더 먼 거리까지 그런 것들이 확대되면 이익적인 측면으로 돌아설 수 있는데 그것을 공정가격이라는 것을 내세운 가격폭리 처벌법으로 처벌을 한다면 이것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다 라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두 경제학이라는 것, 뭘 두고 가격폭리 처벌법이라는 것을 시행하는 걸 두고 두 경제적인 부분이 나눈다는 거죠. 하나는 공정가격, 하나는 시장에서 형성된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플로리다주 자체가 미국이라는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의 사회가 이 두 가지의 지금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근거해서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경제의 정의를. 그러면 여기도 정의가 존재하고 여기도 정의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정의를 존재하는 근거를 보면 공정가격이라는 것은 고대와 중세의 어떤 패러다임을 반영한 거고 그렇게 가격폭리 처벌법을 반대하는 자들은 시장경제 가격에 의한 수요와 공급에 의한 그런 패러다임이 뒤에서 근거하는데 그게 19세기, 20세기의 경제 패러다임이라는 거죠. 그러면 둘 다 그들이 실질적으로 21세기의 사건, 허리케인이라는 그 재난으로 인해서 플로리다에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을 재해석하고 그것에 대한 정의를 갖다 실천하는 그런 근거는 둘 다 현재적인 시점에서 다룬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근거를 했냐? 과거에 있었던 그런 고대나 중세의 공정가격이나 혹은 근대에 있었던 시장경제적인 그런 가격의 원리에 의해서 패러다임에 의해서 그런 소스, 해결점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커다란 문제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정의는 현재적인 배경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대 사회나 중세 사회에 있었을 때는
그 고대 사회에 있어서의 공정 가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그 공정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 함께 따라야 될 패러다임과 그 패러다임에 속한 사람들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일치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대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고대 사회의 패러다임과 일치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게 정의라는 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정의가 아니에요. 19세기나 20세기의 경제로 이렇게 우리가 다시 넘어오면 19세기나 20세기에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공정가격이라는 것을 만약에 주장한다면 아마 큰 반론을 일으킬 거예요. 더군다나 19세기나 20세기에 있어서는 그 시장에서 형성된 그런 경제적인 그런 가격, 다시 말해서 시장 경제 수요와 공급에 대한 그 가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 19세기와 20세기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쓰는 그 패러다임이 시간과 공간의 일치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는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21세기의 프로리다는 바로 21세기라는 시간과 공간에서 살고 있는 프로리다의 주민들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려는 이것을 정의롭다 혹은 정의롭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고대사회, 중세사회, 근대사회의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일치성이 안 되는 거죠. 살아가는 사람들과 패러다임의 일치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정의를 주장하고 여기도 정의를 주장하는 거죠. 정의는요, 정의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없어지게 된 이유를 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정의라는 게 정의가 될 수 없는 건 뭐냐? 바로 정의의 패러다임과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현실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 간의 그런 시간과 공간의 일치성에서 저는 찾는데 그것이 프로리다 사회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21세기에 맞는 그러면 정의를 세워야 되는데 패러다임을 세워야 되는데 이 패러다임이라는 게 시간과 공간은 뺍시다. 시간에 따라 공간은 차별성을 띠니까 그 시간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럼 고정되어 있는 거냐? 시간에 따라서 변환된다는 거예요. 그럼 정의는 시간에 따라서 계속 어떻게 되냐? 고대사회의 정의가, 중세사회의 정의가, 근세와 근대사회의 정의가 점점점 계속 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변하는 건 정의의 속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는 없는 겁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정의가 있어요. 오늘 내가 내린 판단이. 그런데 오늘 내가 내린 판단은 오늘이라는 그런 패러다임을 근거로 해서 내가 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제가 중학생이에요. 그럼 중학생이라는 그 맞게끔 있는 정의는 제가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적용되진 않아요. 고등학교에 있어서 적용됐던 정의는 대학생이 돼서 적용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의를 계속해서 이렇게 변하는 걸 계속해서 찾고 다니는 그런 뭐 철학을 계속 만들어내고 패러다임을 계속 만들어내고 살아야 됩니까?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 다시 말해서 정의라는 것이 실현될 수 있는 그 패러다임과 그 배경, 시간과의 일체성의 이 불일체성의 문제에 시간이 흐르니까 이 불일체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이제 제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요즘 이제 나라가 좀 어수선하잖아요. 물론 이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돼가지고 이제 헌법재판소로 갔어요. 근데 지금의 시점인과 앞으로까지 아마 대한민국의 국론은 당연히 분열이 됐겠죠. 여러 가지의 입장으로 나눠질 거예요. 그건 정의적인 차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모임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하면 물론 종교적인 얘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얘기도 좀 나눠요. 그러면 당연히 의견이 대립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지난 뭐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근데 제가 큰 걸 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항상 좀 저와 70대 우리 은퇴를 앞둔 목사님과 의견이 되게 대립이 됐어요. 저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제 뭐, 그걸 개인의 인격이냐, 이렇게 치부하고 그냥 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4살 때 일제시대를 경험했고, 초등학교 때, 이승만 정권 안에 있었고, 그리고 20대 때 박정희,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정말 모범생이었어요. 가정하는 거예요. 모범생 맞고요. 모범생이고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그건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만 했다면 그분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지금 21세기의 촛불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분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21세기 촛불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것이 그분의 패러다임이 아닌 사람, 지금 저를 본다면 저는 전두환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녔고, 그리고 김대중 때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뭐 김영삼 때 당연히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겪고 사회생활할 때 노무현을 했어요. 그럼 집권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과 제 패러다임이 어떻게 공통점을 찾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동일한 정의를 바라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또 다른 거야. 아는 것의 차이라는 거죠. 그분은 이승만 대통령을 기독교를 이 땅에 보급하려는 그런 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맞죠. 이승만이 하버드 대학교 신학과 교환 학생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바라봤지만 이승만이 제1대 임시정부 대통령이라는 사실도 몰라요. 그리고 임시정부의 그 돈을 말아먹었던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것, 이승만이 내가 임시정부에서 나 대통령이었어. 이거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왜? 임시정부의 마지막 대통령 김구를 철저히 배제한 거잖아요. 정통성을. 어쨌든 간에 그러면 동일한 사람의 행적을 그분이 배우는 것만 배운 거고 또 저는 저 아는 것만 배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둘 사이에는 정의라는 것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럼 정의는 없어지는 거예요. 정의는요, 이 사람과 내가 공통적으로 따라야지 정의가 되는 거지, 이 사람만 따르고 나는 안 따라, 그건 정의가 될 수 없어요. 정의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현대사회는 뭐냐? 정의가 없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간다면 흔한 얘기로 개판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의는 표면적인 것, 우리의 의견, 지각, 우리가 경험한 것들, 이런 것에 있어서의 정의지, 사실은 우리의 지각의 세계를 결정하는 또 다른 정의의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미국 법무부장 크리스트가 이런 얘기를 하죠. 허리케인이 지나간 비상사태를 맞아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대피하고 가족을 위해 기본 생필품을 구하러 다니는 동안 업자들이 비양심적인 가격으로 이득을 보는 상황을 정부는 팔짱을 끼고 바라볼 수만은 없다. 다시 말해서 어떤 고대적인 공정 가격이라든지 혹은 근대적인 시장경제의 가격이라든지 이 두 가지로 정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정의는 이 지각이나 현실세계의 경험으로 비추어서 나오는 게 아닌 이 현실세계 너머에 있는 비양심적 양심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면 이제 틀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사회에서 공정가격이라고 해도 그 공정가격이 그 구성원들의 양심에 따르지 않는 비양심적이었다면 그것은 공정가격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또한 시장경제 원칙에 있어서도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서 가격이 형성되지만 그 수요와 공급으로 인한 가격의 형성이 그 공동체의 비양심적인 것들을 드러내는 거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가격의 정의로서의 그 요구 조건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충분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정의라고 여기는 그와 같은 가치관들, 뭐 우리 좀 아까 예를 들었던 그 70대의 유신 정권 아래에서 어떤 패러다임이 형성한 목사님이나 저같이 김대중이나 노무현 정권 때 패러다임이 형성한 저나 이 둘이 경험적인 사회적 가치로 말한다면 둘은 공통점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의는 존재하지 않아요. 둘 사이는. 하지만 우리가 양심적으로 간다면 이 양심은요, 시간의 제약성을 따르지 않아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나 지금이나 나이가 많던 죽기 전까지 이 모든 시간이 양심은요 동일해요. 그러니까 동일한 근거를 가지고 양심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지각의 세계 너머에 있으니까. 이 양심의 차원으로 간다면 목사님이나 70대의 목사님이나 저나 공통적인 분모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양심의 기반으로 한 정의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해법이 이제 제시가 되는 거잖아요. 정의를 찾지 못하는 그런 경험적 패러다임의 다양성에 살고 있는 게 21세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다양성이 21세기이기 때문에 21세기만에 패러다임이 없었다는 거죠. 정의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정의가 부재 아니냐라고 해서 해결점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양심이라는 것에 근거를 하면 정의를 우리가 서로 공통적인 분모와 접근할 수 있는, 정의가 구현될 수 있는, 정의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건이 요소들이 우리에게 발견되지 않냐라는 것으로 한 단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넘어간 거죠.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의를 형성하게 되는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다. 그럼 이 양심이라는 것은 뭐냐?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이제 생각해 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양심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현실적인 지각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 너머에 무엇이 양심 속에 있냐라는 거잖아요. 양심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한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게 뭐냐고 봤더니 행복과 자유라는 거예요. 인간이 행복과 자유라는 것을 근간으로 양심을 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좀 어렵죠. 이걸 예를 들면 가격폭리 처벌법에 찬성하는 사람도 양심적인 측면으로 가면 자유와 행복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걸 근간으로 두고 가격폭리 처벌법을 찬성하는 거였었고, 가격폭리 처벌법을 반대하는 사람도 양심적 측면에서 자유와 행복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가격폭리 처벌법을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부딪히는 거예요. 아까 마찬가지로 양심의 차원이 아닌 지각의 차원으로 가면 패러다임의 문제가 발생한 거고요. 그죠? 시대적 패러다임. 그러면 시대적 패러다임을 극복하는 양심의 차원으로 오면 행복과 자유에 대한 것을 행복과 자유에 대한 그 동일한 건데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리프렉션, 재해석하는 게 틀리다는 거예요. 가격폭리처벌법을 찬성하는 사람은 그 폭리처벌법을 찬성해야지 그게 전체가 행복해지는 거고, 개인의 자유라는 것들은 절대 자유는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그런 걸 선택하는 게 자유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가격폭리 처벌법을 반대하는 사람은 그걸 반대하는 것이 공공의 전체적인 플로리다에 어떤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또 하나는 그것이 자유를 실현하는 거다라고 리프렉션 한 거예요. 다시 말해 이제 우리가 해결점을 찾은 거예요. 어떤 해결점? 패러다임의 차이에 대해서는 결국은 시간의 동질성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합의점을 못 찾았는데, 양심이라는 차원으로 오니까 시간이 공통적인 분모를 찾아서 결국은 정의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는데, 이제 또 맞닥뜨린 게 뭐냐면 그런 시간과 관계없는 양심상의 행복과 자유라는 변하지 않는 그런 양심의 그
형이상학적인 그런 관념이 있는데 그것을 또 바라보는 게 누구에 영향을 미치냐. 바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해석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풀어가냐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랬을 때 이 미덕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미덕. 아까는 양심이라는 거를 측면에서 이제 나왔는데 양심은 저는 세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전부가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양심이 세계가 아니라 어떠한 힘이라든지 실제적인 뭐 능력이라든지 하는 그런 주체적인 거라면 그거 존재만으로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근데 양심이라는 것만으로 양심에 있는 건 알지만 양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건 알지만 양심만으로는 파워가 안 나타난다면 그 양심이 가지고 있는 파워는 없다라는 거죠. 단지 그냥 빛이라는 거죠. 반영해서 볼 수 있는 것, 그 세계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지각의 세계가 아닌 그 너머의 세계가 있다라는 게 그 양심의 영역이지, 그 양심 자체가 어떠한 힘을 발휘하는 주체적인 성격의 어떤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그 양심은 단지 주머니 같은, 세계 같은 행복이나 자유를 담고 있는 주머니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결국 행복과 자유 때문에 양심이라는 게 담고 있는 행복과 자유 때문에 또 다른 반영이 생기는 거니까 그 또 다른 반영을 있게 하는 힘은 바로 행복과 자유라는 거죠. 근데 이 행복과 자유가 어떻게 되냐? 그것은 변하지 않지만 그것은 동일성을 양심이라는 세계에서 띌 수 있지만 그것을 반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당연히 차별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봤을 때 바로 미덕이라는 게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미덕. 미덕을 뭐 여기서 앞부분에서는 잘 얘기를 안 하지만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 진선미라는 게 나와요. 진은 진리고 미는 아름다움이고 선은 착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진선미. 근데 이 진선미는 우리 인간이 쓰는 진선미는 아니에요. 얼굴이 예뻐, 너는 똑똑해, 진리야, 뭐 누구한테 뭐죠 그거 기부 같은 걸 하면은 당신은 착해, 이런 진선미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 미덕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역 밖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미덕이라는 게 정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각의 세계에서 패러다임의 공통점을 못 찾았을 때 양심이라는 걸 바라본 것처럼 지각 너머에 있는 마음의 세계에서 행복과 자유가 바라보는 게 있다는 거죠. 행복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 자유가 자유로움을 가질 수 있는 것, 즉 행복의 정의, 자유의 정의, 그러니까 행복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행복의 정의와 자유로서 존재하는 자유의 정의를 보장해주는 패러다임, 그러니까 인간의 패러다임이 아닌 저 너머에 있는 그 영적 세계, 아예 그냥 까놓고 얘기할게요. 영적 세계, 그 양심의 세계, 거기에 있는 건 뭐냐라고 하면 미덕이라는 거예요. 행복 또한 진선미, 미덕을 향해서 바라봤을 때 행복이 있는 거고, 자유 또한 진선미, 다시 말해 미덕을 향해서 갔을 때 자유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행복이라는 조건이 미덕이 아닌 것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실제적인 지각의 세계에 왔을 때 정의로서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정의로서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정의가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덕이 없는 행복이 행복이냐는 거예요. 남의 돈을 착취해가지고 희희거리고 웃고 다닌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행복하다고 얘기합니까? 행복하지 않죠. 왜?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진선미, 미덕에 의해서 결정된 행복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유로워.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저 사람이 자유롭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미덕에 있어서, 자유함에 있어서 그걸 자유롭다고 하는 거지, 악행을 저지르고 다니고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하고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방종을 하는 사람한테 저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정의는 행복이냐 자유라는 양심적 영역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행복을 통해서, 자유를 통해서 가격폭리법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행복을 통해서 자유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격폭리법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찬성과 반대하는 사람이 리플렉션,
재해석되는 게 차이점이 있으면 그건 정의로서 성립되는 것의 요건으로 맞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라는 건 정의가 성립될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한 반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정의라는 것은 뭐냐? 차이가 없이 모두가 따라야 되는데, 그럼 모두가 따르는 것. 가격폭리 처벌법을 찬성하는 사람이 행복과 자유에 있어서 뭘 찾냐? 미덕을 찾는다는 거죠. 또 하나는 가격폭리 처벌법을 반대하는 사람이 행복과 미덕의 영역에서 무엇을 갖다 바라보냐? 미덕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면 미덕이라는 것을 통해서 미덕이라는 세계 속에, 미덕이라는 정의 속에 결국은 공통적인 하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심의 영역이라는 거죠. 양심이라는 것 자체가 미덕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건 양심으로서 성립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좋은 사회, 좋은 법칙, 정의로운 사회, 이런 것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데, 이런 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렇게 사회적인 법도 우리가 염두를 해줘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각자가 내리는 정의들이 있어요. 그 각자가 내리는 정의들은 자기가 살아온 배경적인 것에 기반을 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기가 살아온 것에 배경적인 것에 기반을 둔 것은 내 삶이라는 게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가 시간과 일체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 현재 입장에서 과거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한다면 정의는 성립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에서 자유로운 지금 지각의 세계 너머에 있는 양심의 세계에서 찾아야 되는데, 양심의 세계로 갔더니 행복이나 자유라는 그런 관념이 있는데, 그런 세계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행복은 이런 거야, 자유는 이런 거야. 그런데 서로 다른 해석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어서도 정의라는 것이 형성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봤더니, 행복이라는 것은 미덕에 근거해서 해야 돼. 자유라는 것은 미덕에 근거해서 해야 돼. 라는 그런, 진리, 그와 같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정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정의란 무엇이냐라고 이제 제가 내린다면, 물론 마이클 샌델은 뒤에 가서 물음표로 계속 남아두죠. 계속 예를 통해서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제가 미리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 또한 얘기할 수 있는 건, 정의는 뭐냐? 이제 이 시대에 이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정의는 뭡니까, 목사님? 그러면 정의는 행복과 자유를 근거로 해야 된다. 우리 인간이 지각의 세계에서 사는데 정의라는 게 인간의 행복을 해치고 자유를 무시하는 거라면 그것은 정의가 될 수가 없다라는 1차적인 조건을 내세우고, 그리고 이 행복과 자유라는 것은 서로 다른 패러다임 속에 각각 해석될 수 있는데, 그 해석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보면 미덕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이 미덕을 반영한 행복, 미덕을 드러내는 자유, 자유가 미덕을 근거로 한 자유, 행복이 미덕을 근거로 한 자유, 이것들이 우리가 펼쳐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라는 거죠. 그 정의는 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목사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의, 그 정의가 이 땅의 정의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막 그의 법대로 하고 막 강요적으로 우리에게 지각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생을 하면서 따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각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 불충분한 것들, 이 지각이라는 시간과 공간이 있는 이 여기서 불충분한 것들,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변하지 않는 그런 영원성, 그리고 근거, 그것이 뭐냐라고 보면 그게 바로 미덕,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근거로 해서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들, 그게 바로 정의가 아닌가, 정의라고 제가 전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적인 복음을 바탕으로 하늘의 것을 이 땅의 것으로 전해주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감사합니다.